예,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을 이끌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3명의 후보들 중에 누구에게 당심이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오전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고용보험 관련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전국민 고용보험이랄지 이런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이건 물론 지난번에 나왔던 비상경제회의도 후속 네네. 조치인데 전반적으로 이 고용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용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 전국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전국민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게 원래는 근로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서 우리 근로자 취업자들이 한 2,700만 명 되는데요. 그중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분들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한 1,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300만 정도는 공무원 빼고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0만 말고 나머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애초에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93만 명에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이 93만 명들은 애초에 고용보험 자격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아닌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뭐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 법적으로는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취업자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어찌 보면 고용보험을 넓히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취업자들한테 일단 고용보험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예. 자영업자들한테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였고 저는 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고용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 예. 넓혀나가는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현 부위원께서 용어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셨고 일단은 강기정 수석이 고용보험 얘기를 먼저 꺼냈고 여당 네. 쪽에서도 계속 이 군불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들이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21대 국회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은데 통합당 입장도 사실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볼 논의는 때는 어떻게 곧 보세요? 논의될 것 같고요. 곧 논의요?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 문제 두 가지인데 이거는 한국형 실업 부조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직 근로자, 뭐 프리랜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인데요.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1조 5천억 원도 뭐 예비비하고 3차 추경에서 한다니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하고 연결돼서 가는 거라면 이건 좀 장기적이고 정책 목표에 맞는 재정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네. 현재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서 내놓는 안은 재정 대책까지는 망라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대책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일 네,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또 중점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네.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협상이 될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50% 부담하고 근로자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돈을 가입 안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50,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낼 것인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내고 아니면 국가에서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야만이 이게 재원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렇게도 나왔습니다만 고용보험이 계속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실업이 늘어날수록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적자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들은 어쨌든 취업한 분들은 그걸 조금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뭐 국회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는 기간에 내고 실업자가 되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인데 그럼 자영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를 줄여야 될 것이냐, 몇 년간 보장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서 우리가 실업급여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는데 그걸 얼마나 줄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디테일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고용보험의 미가입자가 근로자 중에 1,000만 명쯤 됩니다. 1,000만 명쯤 되는데 지금 저 회사가 절반 가입자들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100% 내라 그러면 고용보험 아마 가입 안 하실 겁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적자가 2조 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도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부가 다른 지난번에 긴급 지원금처럼 예. 재정 대책 없이 먼저 지르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국가 재정 정책을 할 때는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꼼꼼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금액과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지르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먼저 질렀습니다. 먼저 지르고 그다음에 뒷받침하는 형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렀다는 표현을 하시는 정치적 게 목적.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택배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어찌 보면 자영업자로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 법안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한이 되는데 말씀하신 거는 뭐 질렀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슈화를 시킨 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택배 기사라든지 이번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예. 면에서 이거는 재난 대책의 어떤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 말씀처럼 평상시 어떤 실업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당정회의에서도 뭐 단계적 접근 얘기를 했습니다. 명분, 여론의 공감 형성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지금 3명의 후보인데 우리 네. 현 부위원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누가 유력한지 혹시 뭐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맞춰보시죠. 저는 뭐 또 원내대표 경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분위기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예측이 잘 안 맞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맞아서 어쨌든 뭐 많은 언론에서 보듯이 뭐 2강 1중 구도 아니냐 보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작년하고 좀 다릅니까? 이전에 이인영 원내대표 작년에는 아마 했을 때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김태년 예, 이제 맞습니다. 나왔는데 예. 그 당시에는 약간 당권파 친문 구도에 이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민평년이나 더 좋은 미래에서 밀어줘서 사실은 이제 김태년 후보가 될 걸로 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작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앞두고. 공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기 뭐 개파라든지 아니면 자기 세력이라든지 이게 신경을 쓰는데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어떤 뭐 개파라든지 색깔 이런 뭐 세력 이런 거보다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능력 위주로 투표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느 상대 그러니까 협상의 파트너가 되는데 누가 좀 이게 적당하고 민주당 당직자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제가 볼 어떻습니까? 때는 예. 세 분들 보면 김태년 의원은 신문이면서도 당권파고요. 당권파라 하면 좀 어렵지만 이해찬 대표하고 관련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 출신의 연구가 더 강한 친문이신 것 같고 정승호 의원은 약간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권이 후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어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단일 계파로 친문들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펴는지에 따라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청와대- 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떤 인물이 원내대표로 와야 된다,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청와대와 완전히 소통하는 분보다는 의회주의를 존중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초선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들 합동 네네.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뭐 초선들에 대해서 상임위 우선 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카드도 꺼내 들면서 굉장히 많은 구애를 좀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좀 분위기가 좀 바뀔 만한 그런 뭐 확실히 좀 다른 공약이나 이런 카드들이 좀 나왔던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초선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거는 상임위 배정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배정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의 이제 재선 여부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뭐 건교위라든지 아니면 교문이라든지 인기 있는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 후보가 공이 이제 내세우긴 했어요. 예. 우선 배정을 내세웠는데 왜냐하면 재선 3선 이상 의원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당근을 제시 안 해도 어차피 찍을 사람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태년 의원은 아마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부분을 따졌던 것 같고요. 이제 전해철 의원은 이 법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가 유치원 3법을 하면서 서울에서 최대 득표가 나왔어요. 어쨌든 성과로 법안 박영진 하면 유치원 3법 이렇게 이제 법안을 대해서 홍보를 해주겠다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당직 뭐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했는데 김태년 의원은 어찌 보면 이제 초선 우선으로 상임 배정하겠다. 제가 보기에 세 개 다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원하는 상임위도 가고 내가 대표 법안도 발의하고 원내 대변인도 맡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더 끌릴지는 아마 뭐 의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의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들은 건 없으셨나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뭐 아마 뭐 68분 중에 45분 정도 첨가했다 그러니까 많이 첨가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이렇게 초선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토론회 한 적도 없어요. 그전에는 비공개로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한 거라서 그만큼 어찌 보면 관심이 뜨겁다 보고 근데 뭐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보고 마음이 정했다는 분도 있는데 보고서 더 헷갈리다는 분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말씀처럼 뚜껑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 아마 예정대로라면 오후 4시 45분쯤에 결과를 발표하는데 뭐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뭐 그 결과를 저희 방송에서도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 있는데 글쎄요. 이 분위기 뭐 컨벤션 효과가 뭐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에 얼마나큼의 관심을 주목도를 받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뭐 4분 정도 나온다는데 두 분이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정책 위장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마도 정책위 의장 부분이고요. 그 충청도에서만 어쨌든 러닝메이트까지 3분이 나오셨으니까 기반이 협소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입하전인데 뭐 수도권대 TK 구도로 일단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정책의장의 출신도 지금 감안돼야 미래통합당의 구도는 지역 구도로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초선이 40명 예. 정도인데다가 지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혁신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당 지도체제, 비상대책위를 비롯한 지도체제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남권을 빼고도요. 예를 들면 충청, 수도권, 강원 의원수가 한 28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보통 처음에 오면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연고는 적지만은 조금 혁신이라든가 가치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 중심으로 구도를 놓고서 갈라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 그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당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 이 통합이나 뭐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좀 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읽히고 있나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거든요. 8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선이라는 걸 내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나 뭐 지방 다니면서 찾아가는 선거운동도 하셨고 아무래도 그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서울 기반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 이제 정책위 의장은 또 영남 출신을 네, 조혜진 같이 의원. 러닝메이트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뭐 보시기엔 그러면 좀 판세가 좀 그냥 비등비등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조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몸값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슈가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받은 분 중에 하나인데 당 대표가 아니라 이렇게 원내대표로 나선 이유는 어디 있다 보세요? 5선의 지금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비대위가 구성되면 내년까지 넘어 당 대표 선거가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그래서 아마도 미래통합당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실 뜻을 가진 분들이 선수와 상관없이 원내대표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아까 같습니다.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쪽에서 보기에 통합당의 원내대표 누가 좀 적합하고 또 상대로 좀 괜찮을까 여당의 협상 파트너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두 분 다 지금 보면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약간 찬성 입장이다가 지금 당선자 입장을 듣겠다는 예, 입장으로 예, 갔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오히려 약간 김종인 비대위 반대하다가
뭐 어쨌든 정책위 의장을 못 구한 것도 있지만 아마 못 구한 이유가 있었겠죠. 어찌 보면 당내 분위기상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아마 비대위로 가는 건 거의 정해진 것 같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비대위로 가면 원내대표 1년 한 다음에 뭐 당대표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두 분 다 아마 뭐 그렇게 뭐 아주 극단적이거나 이럴 분은 아니어서 뭐 좀 많이 잘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탈당 경력이 있거든요. 그런 게 과연 또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있었으면 아마 대구에서 됐었고 지금 충북 충주인 이종배 의원을 정책위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다수가 있는 영남과 이제 충청도 이렇게 모양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셔서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초반에는 좀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추후에 이제 이걸 선거 전략으로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입장 의견을 좀 듣고 그걸 반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비치고 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도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상임정국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상임정국위원회가 상임정국위원회 당규상 보면 10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을 한다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총에서 선임됐던 의원들이 다시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임정국위원회 구성의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가 탄력을 더 쉽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금 말씀한 그런 절차도 있고요. 잡음이랄지 이런 것들 무리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더 다른 또 뭔가 홍준표 전 대표도 계속 이야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목소리를 지금 또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또 각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그 지난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중진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 제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의 당선자 대회가 의원총회로 바뀔 때쯤에 되면 수렴의 절차를 거칠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다수를 쫓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고 관건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임기 규정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쨌든 상임정국위원회는 5월 30일 이후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께서 의지를 가지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일부 언론에서 발표를 했던 청와대 개각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빠르게 입장 발표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경제 위기 극복에 올인할 때거든요. 근데 관료들의 특징이 이 개각설이 나오면 거의 일이 잘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일을 수습하게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방역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각설이 흘러나오면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아마 빨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개각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냥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와 당정청이 합심해서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어떻게 보세요, 부위원장님이 외교 국방장관 교체 이야기, 특히 최근에 군기문란 사태 관련해서 아마 야당 쪽에서 많이 공세를 했는데 또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뭐 최장기 지금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외교적 현안도 중요한 상황인데 야당 쪽에서 자꾸 요구하는 그런 개각의 분위기도 실제 있는지 그분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총선을 마치고 나면 개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상례입니다. 그렇게 그런 데다가 대북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국방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하고 중국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각 요인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탕류 속에서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에 경제 대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청와대는 이 논란이 지속되는 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총선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 그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합동 분향소 방문해 준 가족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나눴던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로 사과도 하시고 했는데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숭이도 뭐 남에 떨어질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대화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팩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시고 또 정치하시면서도 대변인을 오래 하셨어요. 대변을 오래 하셨는데 같이 일했던 분들 보면 굉장히 꼼꼼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이 부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팩트는 맞는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직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 모은 거 아니다. 이건 맞는데 정치적으로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약간 부적절한 말이죠. 왜냐면 뭐 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이게 대권 후보 언론 이르고 기자들하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팩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는 뭐 평소에 팩트를 중시하는 스타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거 발언이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아마 같이 일해 보셨던 분들 주변의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 글이라든지 말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꼼꼼하시다 그래요.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거나 글 쓰는 거 이렇게 대변인 일했던 분들 들어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이 수정한다 그러거든요. 기사 수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꼼꼼한 팩트를 중요시하는 성격이 어찌 보면 좀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빨리 사과했다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정치적인 그다음에 상황에 맞는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이 아마 좀 그래도 많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의회 국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을 보면요. 이낙연 총리께서 매우 세련되게 품위 있게 잘 빠져나가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맥락의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 밀양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하고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29명, 47명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낙연 총리께서 현직 총리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전직 총리께서 유족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응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공감 능력이라든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역시도 이걸 비판을 했고 그 사과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자기에 대한 비판 뭐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좋은 충고해준 데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네. 장제원 의원 역시도 이걸 보고 나서 뭐 21대 국회에서 뵙겠다 그리고 뭐 대인배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서로 품위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또 하나 행사가 있네요. 오전 6시부터 더불어시민당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얘기하면 뭐 떠오르는 분도 있는데 잠시 후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합당. 뭐 이해찬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로 가느냐, 남겨두느냐 아니면 같이 합치느냐 계속 논란이 됐는데 꼼수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오늘 결론이 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내일 6시까지니까 24시간 투표를 하는데요. 지난번 아마 비례위성정당 만들까 말까 했을 때 아마 71% 정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나 그것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합당하는 게 맞다라고는 아마 저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합당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합당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저희 당 입장은 이달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어쨌든 당내 절차를 마친다는 것인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침도 합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비대위 그 기간 문제나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당의 지도 체제를 완비하는 데까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 문제가 논의가 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6월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원 구성이 뭐 어느 정도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구성되고 나서 이야기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잖아요. 이게 상임위 배정이랄지 위원장 맞습니다. 관련해서 예. 그렇다면 좀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은 통합당이나 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좀 고심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정서로 보면 빨리 합당하는 게 맞는데 우리 당이 집권 여당, 거대 여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조율해야 되는 측면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6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당원들 총의를 들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 체제가 먼저 완비가 돼야 됩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권한대행이라 하시더라도 이거를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결국 비대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방침이 바로 설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6월 초에 원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원구성 협상 부분도 분명히 통합당 내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통합을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제 원래 취지대로 이제 합당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 이제 이 지도체제가 새 원내대표 역할로서 지금 넘겨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초까지 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찌 보면 통합당 내에서는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취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상임위가 18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양당 구조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가져올 수 있는 게 6, 7개 정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가게 된다면 상임위를 한두 개 더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원구성에서 자리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 시기가 늘어지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중도가치 문제도 고민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요. 예. 지금 당장 안철수 전 대표께서 뭐 총선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미래당을 둘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 한두 자리 더 갈 수 있고, 이제 국회의장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국고 보조금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득은 있어요. 경제적인 이득은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가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하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이거 그냥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 두 분 나오신 분도 빨리 합당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분 다 또 공교롭게 또 김종인 비대위의 약간 찬성 입장이셨고 과거에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빨리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합당 문제는 빨리 해결할 것 같다. 그분 스타일이 지난번에 총선 때도 보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빨리 결론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늦어지면 원구성 협상 늦어지거든요. 이건 원래 5월 30일부터 시작하면 보통 예전에도 보면 7월, 8월 막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근데 만약에 이 비례 위상정당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구성 협상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래통합당에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도 체제는 아마 지금 내일 이제 원내대표 뽑으면 바로 아마 이제 비대위를 할지 말지 결론을 날 건데, 그건 일단 5월 달에 끝내고 어쨌든 만약 비대위가 들어오면 합당 문제도 5월 달에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원구성 협상이 들어가야 어찌 보면 원구성 협상이 빨리 되는 것이지, 이게 6월 달까지 넘어가면 그 시간만큼 더 늦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인 고발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명을 시켰고 고발을 하면서 이 사태를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양정숙 당선인이 그렇죠. 다시 이제 맞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수습하려고 한 움직임인데 오히려 더 사태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정숙 당선인이 계속 고발해라 이랬어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뭐 많은 이렇게 이미 이제 난 빨리 고발해 달라는 얘기는 나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저희들이 고발한 거는 뭐 허위사실 공직경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과정의 업무 방해 3가지 정도인데, 양정숙 당선인도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는 25년 이상 됐거든요. 남편이 또 판사입니다. 그보다 더 경력이 한 1, 2년 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참 뭐라 말하긴 그런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했고 이제 시민당하고 KBS를 고발했는데 본인과 동생의 개인정보 이렇게 고발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정보만 얘기하면 그게 개인정보 맞나 이럴 수 있는데 동생을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고발 안 한 건 어쨌든 민주당까지 고발했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거로 본 것이고 또 개인정보로 고발한 거는 이게 명예훼손을 고발하면 약간 공인이니까 명예훼손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거. 그러니까 뭐 시민당과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하는 거는 자진 사퇴를 최대한 유도해보겠다는 그렇죠. 어떤 압박 수단이 그렇죠. 사실 담겨 있는 맞습니다. 거죠. 뭐 네. 처벌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처음부터 고발한 것도가 아니에요.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기간을 계속 줬고 예. 어찌 보면 자진 사퇴를 유도한 거였는데 예. 이렇게 뭐 본인 스스로 또 정면 대응을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아마 앞으로 민주당과의 인연은 끊겠다. 민주당에서 정치는 안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컷오프되는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럼 무소속 나가겠다 하다가도 나중에 접는 게 결국은 정치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에 계속 활동할 거면 결국은 당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당과의 관계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가까스로 탈당해서 출마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쨌든 뭐 정치적인 모험을 감수하는 거는데 정치하는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당의 명령이라든지 당의 어떤 권고를 따르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 끝까지 가는 모습이 정치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의도의 일을 꼭 서초동에 갖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패스트트랙 때도 다 고발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 많은데 이런 부분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정치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꼭 법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면 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도 그렇고 저희 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어떻게 보십니까? 양정수.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 이후까지 갔기 때문에 감정적인 다툼으로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가면 이게 논리적인 게 먹히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잘못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전문 정당이 급조되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 공천을 하는데 일주일도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화 전문당처럼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들이 내놓은 걸 보면 용해인 뭐 당선자가 금배지 언박싱 했고요. 그다음에 최백은 전 대표는 뭐 국가 채무 비율 40%꼭 지킬 필요 없다는 얘기 했고, 그다음에 우이종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히틀러에 비유하고요. 또 어젠가요? 탈원전 풍력으로 바꾸라 뭐 이런 완전히 그 부실 검증으로 인한 설화 전문당이 돼버렸어요. 15일까지 합당한다고 그러니까 합당 이후에 좀 품위 있게 좀 정돈을 좀 해주시고 제대로 된 정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고소 고발 서로 이제 치열하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다 보면 이게 조금 빨리 수습이 되길 바랬던 게 민주당과 시민당의 입장이었을 텐데 앞으로 좀 꽤 길게 이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 민주당 뭐 여당 내에서는 이게 뭐 양정순의 난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쓰던데요. 계속 자진 사퇴를 압박했던 것도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선거법으로 고발했습니다만 이게 물론 선거법만 있으면 뭐 6개월, 3개월,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데 수사 과정도 있고요. 그래도 한 뭐 2년 갈 수 있는데 예. 다른 것들도 있어서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2, 3년 갈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그러면 이게 끝날 수도 있는 21대 거고요. 총 국회 임기 내내 이 문제가 계속 그렇죠.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무소속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계속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처음부터 고발하라고 한 거는 내가 이거 재판까지 끌고 가겠다. 그럼 2, 3년 갈 수 있다. 그럼 물론 뭐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하 아니면 다른 죄에서 뭐 금고 이하 받으면 되는데 뭐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쉽게 이제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닌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출연했던 교수분이 이건 국회 윤리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양정숙 당선인을 압박하는 게 어떠냐, 이 그럴 당 수도 차원이 있죠. 아닌.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일단 원구성이 되고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예. 국회 윤리를 열어서 윤리에서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제명이라는 절차도 있거든요. 예, 예. 3분의 2인가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물론 아마. 절차는 어렵습니다. 절차는 까다롭죠. 어렵긴 했는데 예. 뭐 그럴 가능성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